네, 안녕하세요. 앞 세션에서 잘하는 거 딱 2개 있는 남자로 소개받은 김태형입니다. 자기가 불리하니까 뭐 질문 다 저한테 넘기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벌써. 네. 그리고 뭐 앞에서 뭐 죽느냐 사느냐 테스트 하고 죽을 거냐 뭐 어쩔 거냐 뭐 적군이냐 아군이냐 테스트 이런 거 했잖아요. 저도 혼자 진지할 수 없어서 제목을 이렇게 해놨는데 진짜는 이거죠. 진짜는 이거고요. 앞에 거 어차피 아무도 안 웃었기 때문에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제가 1시간 20분이고요. 독수리와 같은 눈 누르면 앞자리에 앉아서 어떤 분이 집에 가시는지 다 봐놨습니다. 그분들 다시 오시면 꼭 인사할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코디드 UI 테스트랑 부하 테스트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예전에 ALM 커뮤니티 세미나에서 코디드 UI 테스트는 한번 했었습니다. 1시간 정도 해서 했었는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했었어요. 그때 만약에 들으신 분이 있다라면은 앞 시간에 주무셔도 돼요. 부하 테스트 예전에 엔모 소프트 어딘지 회사 모르시겠죠? 리니모2 뭐 이런 회사 있어요. 그 게임 만드는데 잘 어딘지 모르실 거예요. 블레이드 소모 있어요. 블레이드 소모즈 뭐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안재호 수석이 와서 부하 테스트 세미나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것도 와서 난 들어본 적 있다 하시는 분은 마찬가지 또 주무셔도 돼요. 근데 이거 2개 다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깜짝 놀랄 만한 저게 돼? 하는 걸 하나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때 눈 딱 뜨시면 돼요. 테스트의 시작. 많이 보신 짤이죠. 일명 9개그에 올라오는 짤들 중에 많이 보신 걸 겁니다. 테스트. 왼쪽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영어 버전 원본으로, 오른쪽은 번역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오른쪽 걸 보면 돼요. 우리는 다 같이 오른쪽 걸 보시면 돼요. 저런 표정 짓죠. 어제 집 퇴근하기 전까지 분명히 코드가 동작했는데 아침에 왔더니 코드가 동작하지 않아. 내가 한 거는 윈도우 껐다 킨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윈도우가 그렇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밤새 내가 자는 사이에 윈도우 업데이트가 있었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리부팅을 하니까 갑자기 코드가 동작을 해. 왜 그런지는 끝까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몰라. 이래서 테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가 필요한 이유가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미리 좀 확인 좀 하지 하고 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강박관념 있으신 분들은 이 사진 같은 거 보시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사진 보시면 속이 꽉꽉 막히면서 막 물이 필요하고 현기증 나고 땀 나고 막 그래요. 미리 경고 드렸어요. 조심해. 보지 마세요. 그분들 눈 감고 계세요. 강박증 있으신 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 점 하나 틀어져 있죠. 요건 그래도 좀 봐줄만해. 잘 보면 중간에 하나 살짝 삐뚤 나갔어요. 강박관념 있으시면 이거 보면 막 짜증이 막 이렇게 나요. 짜증이 막. 또 있어요. 이런 거. 막 짜증나요, 이런 거. 좀 확인 좀 하지. 그리고, 이거 분명 아버지야. 야, 요거 하나 남은 거 요걸 먹으면 되는데 그 사이 걸 띄워 먹었어. 분명 우리 아버지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강박관념 있으신 분들 이런 거 보면 이제 기분이 좀 막 우울해지잖아요. 세미나 시작하자마자 뭐가 막 꽉 막히고 그래서 풀어드린 것도 준비했어요. 왼쪽 꼭 강박관념 있으신 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정렬해 드립니다. 널브러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바캉스 용품들 종류별로 정리해 드리고요. 얘는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샐러드. 막 이렇게 해소되는 느낌이죠. 정신이 쫙 해소가 되죠. 또 있어요. 자동차 주차장. 요거는 깔별로 맞춰드립니다. 깔별로.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 요거 좀 애매하죠. 요거 크기별로 이렇게 모아드려요. 이런 식으로 모아드리면 이제 막 기분이 다 풀리셨을 거예요. 세미나에 집중할 수 있겠죠. 자, 세상에는 수많은 테스트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스모크 테스트, 단위 테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외에도 퍼지 테스트, 성능 부하 테스트, 스트레스 UI, 수동 테스트, 예비 테스트, 회기 테스트, 기타 등등. 옆 밑에 기타 있죠. 기타 등등 이런 테스트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테스트죠.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아이폰 나오고 윈도우즈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 인수하고 이러면서 이런 이제 드롭 테스트라는 게 새로 각광을 받고 있죠. IQ 100 이상이면 지금쯤 웃어요. 좀 더 늦게 웃으신 분들은 한 90 정도 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웃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90 이하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의미가 그거죠. 노키아는 지구에 떨어뜨리면 지구가 박살이 나는데 노키아는 멀쩡해. 이거고요. 아이폰은 지구에 떨어뜨리면 지구엔 아무런 흔적이 없는데 아이폰이 박살나. 이거 드롭 테스트. 그치, 내가 여기서 안 웃을 줄 알았어. 앞에 너무 센 게 많았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테스트가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양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계층을 봤을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리파지토리, 비즈니스 로직, 프레젠테이션까지
요쪽을 테스트해 주는 게 이제 단위 테스트가 되는 거죠. API 테스트를 해주는 게 단위 테스트. 근데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 이쪽을 테스트하는 거는 UI 테스트입니다. UI 테스트.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려는 거는 이제 UI 테스트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단위 테스트는 API 테스트고, 이제부터는 UI 테스트인 거죠. 그게 웹이든, 윈도우즈든, 윈폰이든, 스토어 앱이든, UI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발자들은 UI 테스트 이미 다 하고 있었죠. 단위 테스트와 UI 테스트를 겸해서 하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인서트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API를. 그분 저는 아주 과감하게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1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폼 1 위에다가 버튼 1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인서트 메터로 호출하죠. 그리고 데이터가 잘 들어가는지 시퀀스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열어서 인서트 된 걸 확인을 해요. 잘 됐어. 자, 이제 업데이트 메소드를 만들 차례죠. 업데이트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버튼 2를 올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메소드가 추가될 때마다 올린 버튼이 저렇게 많아지죠. 좀 지나고 나면 내가 헷갈리죠. 11번이 뭐였지? 그래서 우리는 고전에 이제 맨날 데이터베이스 열어보는 게 피곤하니까 그리다 하나 올려놓고 이제 내용을 보죠. 근데 이제 버튼이 기억이 안 나니까 이제 그럴듯하게 콤보박스도 갖다 놓고 막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비슷하게 되게 럭셔리한 UI를 갖고 있는 테스트 폼이 다 여러분들 하드에 잠자고 있죠.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위 테스트와 UI 테스트를 한 방에 끝냈었어요. 사실 얘가 UI 테스트를 해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앞서도 유경선 수석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단위 테스트의 필요성 같은 것들이 이미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다만 그럴 시간이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와 메소드를 위한 API 수준의 테스트고, UI 관련 테스트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단위 테스트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UI 테스트인데, UI 테스트는 말 그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올바로 동작하는지 키보드, 마우스 움직임을 시뮬레이트 해가지고 테스트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단위 테스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재미있는 거는 UI 테스트도 코드 커버리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UI 테스트가 동작한 그 UI 코드들은 내가 버튼 눌렀을 때 탄 것들, 아까 앞서 봤던 코드 커버리지 할 때 빨간색, 파란색 영역 나오죠. 통과된 건 파란색, 통과 안 된 건 빨간색.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놓친 UI 테스트는 뭐가 있는지를 또한 마찬가지로 코드 커버리지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앞서 봤던 테스트 탐색기에서 코디드 UI 테스트, 그러니까 UI 테스트 메소드도 똑같이 단위 테스트처럼 목록에 올라옵니다. 저 얘기는 뭐냐면 제가 UI 테스트를 만약에 로그인하는 테스트 하나 입력하는 거 테스트, 페이지 이동하는 거 테스트, 구매하는 거, 결제하는 거 테스트 막 만들어놨어요. 막 비밀번호 조회하는 거, 비밀번호 변경하는 거, 회원 등록하는 거 막 UI 테스트 다 만들어놨어요. 몇백 개 만들어놨어요. 여기 목록에 다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누르면 자기가 막 브라우저를 띄고 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퇴근하기 전에 UI 테스트 한 300개, 400개 만들어놓고 너무 많이 이벤트를 해서 저는 좀 지겹긴 한데 웃으실 몇 분들 위해서 얘기를 할게요. 퇴근하기 전에 UI 테스트 한 300개 만들어놓고 퇴근하기 전에 딱 실행시키고 퇴근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오면은 경비 아저씨가 쓰러져 있죠. 순찰 돌다가 아무도 없는데 컴퓨터가 혼자 움직이잖아요. 막 브라우저 띄우고 막 회원 가입하고 막 물건 구매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후에 씨가 깜짝 놀라서 쓰러지고 막 그렇지 안 웃을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지 뭐. 자, 테스트 경험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툴을 이용하든지 간에 로컬 빌드를 통해서 F5라고, 일반적으로 F5 실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빌드하면서 에러 난 거 없나. 빌드 해놓고 그냥 한번 실행해보고 이런 게 사실은 이제 가장 원시적이고,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게 이제 이거고요. 그 다음에 비일반적인 CUI 테스트, CUIT 테스트가 코디드 UI 테스트의 약자인데, CUI 테스트죠. 요거는 이제 단위 테스트와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단위 테스트, 스모크 테스트,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려는 게 일반적인 이제 CUIT 테스트, UI 테스트, 코디드 UI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코디드 UI 테스트도 비즈니스 로직적에 앞에처럼 페이크 프레임워크나 모킹 프레임워크 같은 걸 써가지고 실제 구현이 되지 않아져 있는 부분들을 이제 페이크로 막으면서 UI 테스트를 수행하라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크게 UI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알고 나면은 UI 테스트를 조금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써보신 분들은 한번 해놓으면 내가 자질구레한 테스트들을 제가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에 되게 만족감을 느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장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넣습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짜증이 나서 한글 버전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다양한 테스트를 위한 지원들이 있고 그중에서 UI 테스트와 관계된 부분들이 저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UI 테스트 관계된 것들은 테스트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실행 방법에 따라서 QA 쪽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고
버그 리포트 쪽으로 연결시켜져가지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코디드 UI 테스트가 비주얼 스튜디오, 그러니까 전체적인 ALM에서 테스트 분야의 ALM의 한 분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ALM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추적성이라고 하죠. 다른 것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추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추적성은 간단하게 이런 거죠. 어떤 요구사항에서 어떤 작업들이 나왔고 이 작업은 어떤 개발자한테 할당이 됐고 그 작업에 의해서 나온 소스는 뭔데 몇 번 체크인 됐고 그러면 여기 테스트된 소스는 이 중에 몇 번째 체크인 된 걸로 빌드가 됐고 빌드를 테스트하다가 에러가 나는데 어떤 에러가 났고 누가 테스트를 했고 어떤 버그가 나왔는지까지 이거 전체 다. 그 중에 어떤 항목을 눌러도 앞뒤 상하관계를 다 알 수 있는 게 추적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테스트는 결국 이 테스트랑 어떤 소스가 연결되어져 있는지 이 테스트랑 어떤 요구사항이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테스트가 어떤 거로 빌드가 되는지까지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ALM 세미나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좀 하실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코디드 UI 테스트는 앞서 유경상 수석은 열심히 코딩을 쳐오고 코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하면서 막 자기가 짠 코드를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근데 일부러 잘 보지 못하게 막 스크롤을 막 올렸다 내렸다 하죠. 코드 못 외우게 하려고. 예,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왜? 제가 코드를 작성하는 게 없어요.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코디드 UI 테스트의 핵심은 이 UI 테스트 빌더라는 툴인데요. 버튼 딱 4개 있습니다. 5개 정도를 생각했었나 봐요. 오른쪽에 여백이 있어요. 근데 저기 아직 아무것도 들어오진 않았어요. 빈자리니까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딱 보시면 딱 느낌이 오죠? 첫 번째 버튼 녹화 버튼입니다. 녹화 버튼. 두 번째 버튼은 녹화한 다음에 제가 뭔가를 눌렀던 거에 대한 그 스텝들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 스텝대로 네 번째 코드 자동 생성 버튼을 누르면 코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설션을 위한 부분이에요. 어설션을 누르고 쭉 끌어당겨서 올려놓으면은 윈도우즈에 있는 모든 컨트롤들의 포커스가 가면서 걔를 선택하면 그 컨트롤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컨트롤의 어떤 속성 값을 어설션 할 거냐까지 뽑아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스텝으로 갔을 때 어떤 작업을 한 내역들이 보여지는데 이 작업 중에 나는 작업을 하지 않는데 뭐 UI적으로 뭐가 막 수행된 것들이 갖다 꽂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막 UI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까똑! 그럼 까똑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지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르고 지워줄 수 있어요. 스텝들을 누르고 지워줄 수 있고요. 실제 이거는 귀천할 나이가 된 17년 다음 달이면 만 17년 되는 태우 사이트에서 로gin을 수행하는 UI 테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녹화 버튼을 누르고 로gin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로긴 창 클릭, 아이디로 태우 입력, 탭키 누르고 비밀번호 입력, 로긴 버튼 단추 눌렀어요. 그래서 지금 로그인 돼가지고 여기 위에는 로그 아웃이라는 게 나온 상태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 테스트를 하고 제가 얘를 메소드를 생성을 해요. 그럼 얘는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코드가 저렇게 쫙 만들어져요. 네. 저 봐요. 저는 스크롤 안 하는 코드 다 보여드리고 있죠. 네. 잘 보이죠? 네. 좀 이따 라이브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똑같이 하나의 테스트 메소드가 되기 때문에 테스트 탐색기가 올라오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도 있고 코드 커버리지를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뭔가 되게 빨리 진행되는 느낌인데 제가 1시간 20분이죠. 4시 20분. 네, 좀 더 천천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디드 UI 테스트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잠시 뒤에 데모도 보시겠지만 똑같은 테스트를 반복하는 게 조금은 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코디드 UI 테스트를 지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원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의 계정으로 전부 다 로그인을 수행해보는 테스트를 하고 싶어. 그럼 아이디 패스워드를 어디선가 데이터 소스를 받아서 돌릴 수 있다면 하나의 테스트를 10,000번 돌릴 수 있겠죠. 내가 알바생을 고용하거나 내가 그걸 10,000번 누르는 건 너무 심하잖아. 그런 업무가 저한테 오면 회사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한테 10,000명으로 로그인해! 이런 중요한 일을 저한테 이런 개인정보 유출의 좋은 정보를 저한테 주시다니 중국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데이터 드리븐 코디드 UI 테스트가 있는데요. 현재 5가지 종류의 데이터 소스를 지원을 해요. CSV 파일, 엑셀 파일, 그리고 XML, SQL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테스트 케이스, 팀 파운데이션 서버 안에 있는 테스트 케이스에 넣어놓은 정보들을 갖다가 데이터 소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테스트 메소드가 단지 데이터 소스만 걸어놓기만 하면 이 테스트 메소드가 그 레코드 수만큼 돌아요. 레코드 수만큼 돕니다. 10,000 로우가 있으면 10,000개가 돌고 100만 개가 있으면 100만 개가 돌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단 이거는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만 개의 레코드가 돌다가 하나라도 에러가 나면 이런 테스트 실패로 인식이 돼요. 근데 어디서 테스트가 실패났는지는 덤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소스들이 이렇습니다. CSV, 엑셀, 테스트 케이스, XML, SQL 서버, SQL 익스프레스 지원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원본을 지정해서 테스트 메소드 위에다가 어트리뷰트를 떡 놔주면은 얘네들은 이제 저거 읽어와서 수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크로스 브라우저도 지원을 해요. 물론 테스트를 처음 녹화를 뜰 때는 익스플로러로 해야 되지만 실제 이걸 실행할 때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로도 실행이 됩니다. 다 이걸 해주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에 추가적인 애드온 하나 설치해줘야 되는데 셀레니엄 컴포넌트 4 어쩌고 저쩌고 이거 설치해 주시면 돼요. 이걸 설치를 딱 하고 나면은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 도말 페이지가 하나 뜹니다. 거기서 뭐라고 뜨냐면 G 파일 2개를 다운로드를 더 받아서 얘네들을 압축을 푼 다음에 이 폴더를 어떤 폴더에 갖다 넣어줘라 라고 써 있어요. 왜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 번에 다 해주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제공하는 요 파일들은 MS 게 아니라 크롬이나 딴 데 있는 거라서 한 번에 말 수가 없는 거죠. 뭐 라이센스 위반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수동으로 해줘라 라고 써 있어요. 해주고 나면 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로 지원이 돼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로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잠시 뒤에 이것도 라이브로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 코드 감사 분석은 말 그대로 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코드 얼마나 테스트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원래 이것도 제가 여기서 설명을 막 드릴 줄 알았는데 앞에서 뉴스적이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날로 먹고 가죠.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다 보니까 제가 설명해야 될 게 앞에서 다 진행이 된 게 있어서 정말 천천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막 불현듯 막 밀려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코드 커버리지를 해주는 거죠. 어느 정도 코드 커버리지가 됐는지 소스도 보여주고 뭐 이미지 다 준비해놨더니만 앞에서 다 해먹고 그랬어요. 근데 코디드 UI 테스트는 모든 플랫폼을 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얘도 코디드 UI 테스트가 지원되기 시작한 게 2005년 정도부터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원하는 버전이 단넷 2.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5년이겠지 뭐. 단넷 2.0이 그쯤 나왔지 않습니까? 2005년이면은 10년 됐네요, 거의. 횟수로는 10년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셨어요? 야근하고 있었죠. 뭐. 우린 다 같이 야근하고 있었어요. 그때 같이 암울한 시절에는. 지금은 IT 그나마 조금 좋아진 편이긴 한데 운영체제가 윈도우즈 7 이상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단넷은 2.0 이상, 익스플로러가 8 이상입니다. 8 이상. 6, 7, 노노노노. 안 돼. MS 거라도 6, 7은 지원이 안 돼요. 그리고 윈폼, WPF 다 돼요. 그러니까 요즘 건 다 돼요. 단넷 1.0대로 만든 건 안 되고요. 단넷 2.0대 이후에 서드파티 컨트롤, 뭐 데브 익스프레스, 인프라젝트 다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코디드 UI 테스트가 되려면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컨트롤들이 코디드 UI 테스트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2005년 이후에 웬만한 서드파티 컨트롤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크롬하고 파이어폭스 지원하고 윈폼 지원하고 MFC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죠. 지원해요. 되게 많이 지원하죠. 되게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만들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다 코디드 UI 테스트가 지원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원 안 되는 게 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6, 7 안 되고요. 실버라이트 안 됩니다. 플래시 안 되고 자바 안 돼요. 그리고 오피스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안 되는데 이건 애드온 설치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피스 엑셀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셀에다 입력하고 뭐 하는 거고 다 녹화 떠줄 수 그대로 다시 리피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셉도 지원 안 해요. 셉 애플리케이션 지원 안 되고요. 뭐 자바, 실버라이트, 플래시 뭐 이런 것들 지원 안 되는 거는 뭐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걔네 액티브엑스잖아요. 그러니까 플러그인이죠. 그러니까 그 플러그인 안에 있는 친구들이 코디드 UI 테스트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컨트롤들이. 근데 뭐 실버라이트는 살짝 그렇다 치지만 플래시나 자바가 그렇게 해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애플릿에서.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자바는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MS 본사의 파트너 쪽에서 지금 움직임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프로토타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코디드 UI 테스트 영역도 계속적으로 되게 발전해 나가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 이번에 이제 윈도우 8.1을 내놨죠. 윈폼 8.1도 나왔잖아요. 나오자마자 바로 코디드 UI 테스트도 그냥 지원을 합니다. 같이 나와요. 세트가. 그래서 그 UI 테스트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일단 데모 먼저 하고 얘는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데모는 뭐 개발자들 노트북에 그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개발자들 노트북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윈도우즈를 밀어줘야 된다라는 불문율이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테스트를 하고 베타를 많이 깔죠. 그렇기 때문이에요. 윈도우즈가 나빠서가 아니죠. 윈도우즈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한데. 제가 이상한 걸 많이 깔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 노트북에 제 로컬에서 깔아놨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이상한 거 좀 베타나 뭐 알파 같은 걸 되게 많이 깔아놔서. 그래서 제가 깨끗하게 클린 VM을 애저에다 만들어 놓고 애저에다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준비되어져 있는 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UI 테스트 하려는 건 뭐냐면요. 여러 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있어요. 샘플인데 이름을 왜 이렇게 어렵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걔네는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파브리칸 피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파브리칸 피버라는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관리자 페이지. 잘생긴 사람이 웃고 있고요. 여기 대시보드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관리자 사이트라서 여기에 이제 고객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케이블 뭐 이런 유지 보수해 주는 데예요. 그래서 막 요구사항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고객들이 누가 있는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상 다 털렸네요. 관리자 사이트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직원들 정보도 이렇게 있어요. 직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대시보드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파브리 피버 이즈 워스트 에버. 잘 안 보이시죠? 이런 거 우리 크게 봐줘야 돼요. 해석은 안 해드리겠습니다. 아실 테니까. 완전 구려!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이렇게 냅두는 좋은 관리자 사이트예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제 UI 테스트를 몇 가지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인플로이라 할까? 커스터머 쪽에다가 새로운 고객을 좀 등록해 보려고 해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고객을 입력해서 등록하는 그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돌려볼게요. UI 테스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새로운 직원 추가 테스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얘를 돌려볼게요. 테스트 실행. 자, 그러면 얘는 자기가 혼자, 저는 손 놨어요. 저는 분명히 손 딱 놨습니다. 딱 놨어. 자, 이제 브라우저를 실행시키고요. 이렇게 말하고 같이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브라우저 실행시키고 사이트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커스터머를 꾹 눌러요. 그치? 그리고 크리에이트 뉴를 꾹 눌러주고 입력을 하죠. 새로운 고객으로 저를 입력을 합니다. 저장되고 브라우저를 닫습니다. 그리고 나면 테스트가 성공했다고 그린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테스트 탐색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린이 나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제가 직접 한번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게 UI 테스트 만들 때랑 똑같이 좀 보이긴 할 건데 제가 이번에는 새로운 고객을 추가하는 테스트를 해볼게요. 새로운 고객 추가 테스트라고 테스트 이름만 이렇게 주면 돼요. 테스트 이름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정할 필요 없어요. 이름만 주고 아까 유수석은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하기 시작을 했죠. 뭐 스톱이 어떻고요, 심이 어떻고요, 심 봤죠. 하지 말걸. 이제 이런 여기다가 코딩을 할 게 아니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일 위에 보면 코딩된 UI 테스트에 대한 코드 생성 그리고 테스트 빌더 사용하기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모든 게 다 가라앉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테스트 빌더가 하나 뜹니다. 이 테스트 빌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버튼이 4개 이렇게 있죠. 자, 녹화할게요. 브라우저 열고요. 사이트에 가서 고객, 커스터머. 커스터머. 그래. 뉴. 자, 명신 부장님으로, 김명신 부장님으로. 김이죠. 김. 종로구. 동은 잘 모르겠어요. 서울시. 스테이트. 집 주소는 R집. 아니, R집. 이게 꼭 미국 주소를, 미국 그 우편물을 넣어야지만 저장이 되더라고요. 크리에이트 하고, 제일 밑에 가서, 김명신 부장 들어온 거 보이시죠? 됐어. 닫고, 코드 생성. 뭐로 할까요? 그냥 기본 이름으로 할게요. 귀찮으니까. 그러면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닫아줘야죠. 다 했으니까 닫고.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코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F12 버튼을 누르면은 실제 만들어진 코드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개발자의 그 어떤 나의 그 내공으로서 이런 지저분한 코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수정하셔도 돼요. 시간 한가하시면 수정하셔도 돼. 좋은 회사 다니신 거예요. 수정할 시간 있으시면 수정하셔도 돼요.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다시 이렇게 와서 자,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새로운 고객 추가 테스트를 제가 빌드를 하게 되면 우리 테스트 메소드에도 똑같이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실행 안 한 쪽에 이렇게 올라왔죠. 새로운 고객 추가 테스트. 자, 그래서 제가 얘를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죠. 방금 만든 거 따끈따끈하니까 새로운 고객을 추가 테스트하게 되면 빌드를 하고 저희가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를
띄우고 사이트로 이동을 하고 커스터머를 누르고 크리에이트 뉴를 누른 다음 김명신 부장을 입력을 하는데 박씨 아까 틀린 것까지 다시 그대로 재현을 해주고요. 스테이트 RG 지우력까지 다 해주고 저장되고 브라우저 닫고 성공하면 그린으로 올라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돼요. 물론 실제 UI 테스트를 작성할 경우에는 지금은 제가 원통으로 만들었어요. 쭉. 원통으로 만들었던 게 뭐냐면 브라우저 열고 뭐 하고 하는 거 일련의 작업들을 하나의 메소드로 말았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뭐 그냥 얘기 나왔으니까 하시면 다시 녹화를 한다고 봤을 때 실제 하진 않을 거고 방법만 보여드리는 건데 작은 업무 단위로 재활용할 수 있는 단위로 코드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녹화 버튼을 누르고요. 브라우저를 엽니다. 자, 코드 생성. 코드 이름은 런치 UNCHIE라고 메소드를 만들어요. 자, 다시 녹화를 누르고 우리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메소드를 만들어요. go to my site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자, 또 녹화를 누르고 이제 사용자 사이트로 가서 크리에이트를 누르고 고객을 생성하는 걸 또 만들어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고객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런 메소드들이 쭉 다 만들어지겠죠. 가보면 지금 2개 만들었죠. 그럼 이렇게 2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번에 제가 녹화를 하는데 다시 브라우저를 열고 사이트를 이동해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작업을 해야 될 때 이 앞에 작업을 또 녹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얘는 그냥 이 메소드만 갖다 놓고 브라우저 띄워서 제가 이거 간 다음에 그때부터 녹화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우 반복적인 작업들, 앞에 이 번거로운 작업들, 전 처리 작업과 후 처리 작업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녹화해서 메소드만 갖다 꼽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테스트들은 기본적으로 테스트 클래스가 하나 있는데 제가 자동으로 이걸 찍어내고 나면 UI 맵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요. UI 맵이라는 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UI 맵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UI 맵. 얘가 뭐냐면 제가 코드 생성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코드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 안에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테스트 메소드의 목록들이 뭐가 있는지를 UI로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얘는 2개의 파일을 갖고 있어요. 디자이너 파일에 가면 좀 전에 만들어진 자동 생성된 코드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제가 수동으로 고쳐도 되는데 여기서 고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빌드하고 나면 원래대로 원복이 돼버려요. 왜? 바로 이 UI 테스트라고 하는 이 UI 얘를 기준으로 얘가 메소드가 생성이 돼요. 빌드 할 때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고쳐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고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가 크리에이트 EMP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EMP를 할 때 아니 우리 아까 뭐였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 말고 제일 밑에 거죠. 레코드 메소드 1이 지금 이거죠. 브라우저 열고 FF 데브 사이트 눌러서 사이트로 이동을 하고 커스터머 링크 누르고 크리에이트 뉴 링크 누르고 입력한 거 쭉 다 여기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명신하고 박을 입력한 거 박 입력한 거 지우고 싶어 하면 여기서 딜리트하면 지우면 돼요. 그럼 이 코드는 생성이 안 되고 우리 다시 코드 유저 테스트 할 때도 그 박씨 입력하는 작업은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박이 아니라 여기다가 박 대신 명자를 써가지고 명명신으로 입력시키고 싶어 하게 되면 여기서 바꿔주면 됩니다. 프로퍼티에서. 그럼 얘는 동작을 할 때 요거에 의해서 코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동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필요 없는 메소드가 만들어졌다 할 경우에는 여기서 지우시고 빌드 하시면 뒤에 제너레이트 된 코드에서 걔는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 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쉽죠? 새로운 고객 테스트 됐어요. 자, 직원 추가 테스트는 제가 직원 추가 테스트를 파이어폭스로 한번 해볼게요. 파이어폭스로 하려면 딱 한 줄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브라우저 윈도우 커런트 브라우저를 파이어폭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 부분이 왜 이름 처리가 안 돼 있고 그냥 문자열로 파이어폭스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들 때 보면 이름 처리했을 텐데 지금 몇 개 안 돼서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잘 모르겠어요. 귀찮았나 보죠. 자, 이렇게 지정만 해주면 이제 파이어폭스 동작을 합니다. 크롬도 되고 파이어폭스도 돼요. 크롬을 원한다? 그럼 크롬이라고 쳐주면 돼요. 크롬. 아무 값도 입력 안 하면 기본적으로 I. 그래서 자, 이거를 똑같이 파이어폭스로 해볼게요. 지금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건 그렇게 만들어 놨죠. 분할해 놨어요. I를 여는 거, 사이트로 이동하는 거, EMP, 직원 등록하는 거, 브라우저 닫는 거, 각각 이렇게 나눠 놨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실행해 볼게요. 이제 브라우저를 바꿨으니까 파이어폭스로 동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테스트 실행. 이거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는데 되겠지 뭐. 눈으로 확인 안 떠도 되잖아요. 그럼 브라우저가 뜨는 것만 보면 되겠죠. 못 믿겠다 이거죠. 못 믿겠다 그죠? 예, 파이어폭스 떴어요. 파이어폭스라고 어디 써있진 않지만 감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이랑 다르게 생겼잖아요. 사이트를 이동을 하고 커스터머 누르고 예, 입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또 제 거 입력하고 있어요. 잘 되고 성공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성공으로 바뀌었어요. 성공됐죠? 예,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입니다.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 드리븐은 뭐죠? 내가 여러 명의 직원을 추가를 하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어요. 다양한 종류의. 왜냐면 직원들의 이름이 한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막 독일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랭귀지 다 잘 들어가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쭉 돌려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앞서 만들었던 테스트를 그대로 활용을 해요. 일단 만들어진 직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입력값들이 있죠. 입력값들. 아까 뭐 태영, 킴 이렇게 들어갔던 그 입력값들이 들어가는 어떤 프로퍼티가 있을 거예요. 그 프로퍼티의 값을 데이터에서 갖고 온 값으로 바꿔치기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이름 create EMP 파라미터라는 건 어떻게 압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사용해 보시면 이게 패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UI 맵은 뭐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이니까 당연히 UI 맵일 거고요. 뒤에 이 이름을 판별하는 근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이 메소드가 만들어질 때 매개면서 만들 때 이 메소드 이름이 뭐냐면 create EMP였단 말이에요. 제가 메소드 만든 이름이. 그래서 create EMP를 할 때 만들어진 메소드 이름은 다 create EMP 파라미터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다 create 파람스가 있고 그 안에 각각 UI 요소에 대해서 이름이 만들어진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갖고 온 데이터, 여기는 고정이고요. 테스트 컨텍스트 데이터 로우 하면은 얘가 현재 데이터 소스를 지정되어 있는 데에서 한 로우씩 갖고 오면서 여기다 지정한 컬럼을 값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 로우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처럼 CSV나 엑셀, XML, SQL 서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저는 그중에 제일 쉬운 CSV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 data.csv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콤마로 구분하면 되죠. 열을. 그래서 제일 위에 줄은 컬럼명이에요. 컬럼명. 그래서 이름, 성, 거리, 도시, 주, 우편번호. 이렇게 컬럼명을 지어놨고요. 두 개의 레코드를 지정해놨어요. 하나는 제 아들 이름으로 지정해놨고요. 두 번째는 전 세션 스피커인 유경석 수업 걸로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넣어놓은 데이터 CSV를 위에다가 걸어놓는 거죠. 데이터 소스 쪽에다가 data.csv다. 이렇게 위치를 지정해놓고 시퀀셜하게 들어가라 라고 해놓으면은 이제 반복하면서 이 테스트를 도는 거죠. 그래서 값을 변수에다 넣고 얘를 테스트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김영현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유경상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거 못 믿겠어. 이거 그대로 갖다 넣으면 안 돼요. 그러셔도 돼요. 여기 있는 소스 이렇게 갖다가 넣고 해도 돼요. 불안하시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럴 필요 없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바인딩 하는 거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익스플로러로 사이트를 이동을 해서 일단 띄워야 되겠죠. 뜨세요. 네, 뜨고 그쵸. 파이어폭스가 떴네요. 네, 파이어폭스가 왜 떴는지 아시죠? 아까 거기 파이어폭스 뜨라고 해놨잖아요. 커스터머에 가서 처음엔 영현, 김, 분당, 성남, 없음 하고 저장됐고요. 닫고 다시 두 번째 레코드가 실행이 되니까 다시 브라우저를 또 띄우죠. 네, 띄우죠. 이게 지금 VM 쪽이라 조금 느려요. 반응이. 서버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또 커스터머 가서 이번에는 유경상 수석을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경상, 심플이즈 베스트 동네 뭐 이렇게 해서 저장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여기가 지금 파브리칸 피버의 소스가 지금 여기 있어요. 소스가 여기 있고 이 DLL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만들어 놓고 테스트 쪽에서 이렇게 모든 테스트에 대한 코드 검사 분석을 하게 되면 이 UI 테스트가 수행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UI가 라인 바이 라인으로 테스트가 됐나 안 됐나에 대한 내용을 코드 커버리지를 볼 수 있겠죠.
뭐 이 정도 가장 좋긴 합니다만 우리가 만들지 않았거나 우리가 소스가 없는 거에 대해서도 UI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를 UI 테스트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삼성 사이트에 들어서 삼성 네이버를 들어서 UI 테스트를 하거나 하는 것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태우 사이트 톡 게시판에 글 올리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를 실행하게 되면 뭐라냐면 태우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고 게시판에 가서 톡 게시판 가서 새로 글쓰기를 누른 다음에 제목 쓰고 내용 쓰고 저장 브라우저 닫고 그걸 합니다. 제가 좀 전에 그렇게 녹화를 해놨어요. 한번 해볼게요. 진짜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얘가 태우 사이트로 이게 브라우저를 열고요. 태우 사이트로 이동을 하죠. 제일 오른쪽에는 로그인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로 슬라이드 돼서 창이 뜨는데 태우 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요. 로그인 수행하고 포럼으로 가서 톡 게시판 누르고 제일 밑에 가서 라이트 버튼 누른 다음에 제목을 입력을 하죠. 내용도 써요. 실시간으로 이런 테스트를 하다니 대담하시군요. 라고 쓰고 부저를 닫습니다. 박수씩이나.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사이트를 가보면은 여기 있어요. 진짜로. 여기 있어요. 속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거 테스트 해놓고 이걸 놔뒀더니 35명이 이 글을 읽었더라고요. 깜빡해서 안 지웠는데. 그래서 지금 바로 지울게요. 지웠어요. 그렇다라는 거죠. 자, UI 테스트 이런 식으로 간단하고도 강력합니다. 물론 제약이 약간씩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데는 뭐냐면 우리가 개발하면서 반복적으로 테스트해야 되는 UI 테스트를 그 업무량 자체를 줄여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발자 자신이 별도의 업무가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드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거는 호환성 테스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사적으로 회사에서 브라우저 9을 쓰다가 다 11을 올려. 자, 그러면 우리 전에는 9 썼는데 11을 올리면 기존의 인트라넷 사이트들 뭐 동작 안 하는 거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봐. 그럼 그거 누가 확인해요, 그거? 누군가가 확인하겠지. 일일이 버튼 눌러가면서. 스크롤이 안 되네. 뭐 이미지가 깨져요. 뭐 이미지가 막 늘어나서 보여요. 막 이런 게 올라오겠죠. 근데 그거를 얘를 미리 한번 딱 떠놓고 브라우저를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 브라우저 돌려버리면 아니면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돌려버리면은 쫙 돌아간 다음에 X표 뜨는 것들만 확인하면 되겠죠. 뭐 걔를 보면은 뭐 자바스크립트가 뭐 문제가 있다거나 뭐 브라우저 호환성이 안 맞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걔네들은 동작을 안 한다. 그럼 그리는 애들은 빼고 빨간색 애들만 고치면 되고 다 고치면 또 한번 돌려보고 이러면 하면 되죠. 걱정할 거 하나죠. 다음날 누워져 있는 경비 아저씨만 걱정해주면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디드 UI 테스트를 이용하게 되면 회귀 테스트를 수행할 수도 있고 빌드 자동화랑 일부러 수행하도록 해서 테스트 실행에 관해서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고 문제가 생기는 것만 고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목록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소스 제어 관리도 돼요. 형상 관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짜는 코드는 아니지만 형상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상 관리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UI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요. 너무 많은 테스트가 들어가게 되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꼬이는 경우가 있다거나 개발자가 빨리 고치려고 녹화를 안 뜨고 직접 이제 소스를 수정으로 고치고 수정해놓고 저장해놓고 체크인을 했는데 다음번에 와서 빌드를 했더니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I 맵 쪽에서 소스를 직접 고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그 위쪽 UI에서. 이건 안 하고 순간적으로 빨리 해결하려고 소스 쪽 디자인에서만 고쳐놓고 돌려본 다음에 잘 되니까 갔다가 다음번에 누가 빌드해버리게 되면 다 날아가는 거죠. 근데 형상 관리가 되고 있으면 그런 것들도 다 체크인만 하면 다 저장이 되니까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디드 UI 테스트는 활용하기에 따라서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꽤 괜찮은 테스트 도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UI를 테스트할 때는 UI 테스트고 그 외에 API 레벨들은 다 단위 테스트, 앞서 설명드렸던 단위 테스트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하 테스트. 그치, 안 터질 줄 알았어. 무료 이미지 찾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한석봉 하심 요거 이거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 단어에 아무도 감동 안 하시죠. 사장님이 글 쓰고 있는데 옆에서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한석봉 하신다고. 글 잘 쓰신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부하 테스트는 부하의 충성도를 확인하는 테스트.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 예, 부하 테스트를 해야 하는 이유 있죠. 뭐 또 재밌는 거 나올 줄 아셨죠? 이제 없어요. 원래 저는 개그를 앞편에다 몰아놓고요. 뒤쪽에는 없습니다. 잘. 부하 테스트를 해야 되는 이유, 부하 테스트라는 게 뭐냐 하면 부하 테스트랑 관련되어 있는 테스트들이 종류가 좀 있죠. 일단 성능 테스트가 있어야지 부하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 테스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얼마나 빨리 수행되느냐.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부하 테스트는 웹만 지원을 해요.
성능 부하 테스트를 웹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웹 성능 테스트가 되는데 웹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얼마나 빠르게 수행되느냐를 확인하는 게 성능 테스트예요. 그 성능 테스트의 모험을 갖다가 부하 테스트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부하 테스트는 계획한 사용자 부하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잘 대응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 부하를 견디는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랑 좀 더 다르죠. 스트레스 테스트는 스트레스를 우와 하고 줘가지고 거의 뭐 한계치까지 스트레스를 줘서 그 장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를 파악하는 거고요. 부하 테스트는 우와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한 어느 정도의 수치에 대한 거를 서버가 버틸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수용 능력을 계획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뭐 저번에 왔던 엠모소프트의 안재우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 옮겼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부하 테스트를 통해서 뭘 한다 그랬었죠? 장비 산정을 한다 그랬죠. 자, 동접 우리가 3만 명이다. 3만 명을 버틸 수 있는, 3만 명이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장비를 산정해 주세요. 그럼 부하 테스트를 돌려가지고 동접 3만 명을 버틸 수 있는 장비, 우리의 장비를 뭐 어플리케이션 서버 30대, 웹 서버 10대 뭐 이렇게 쫙 산정해서 싹 리포트를 하면 그대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서버 구성이. 그런 식의 목표를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하 테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시스템이 목표로 하는 성능을 낼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웹 서비스나 웹 어플리케이션들은 전부 다 부하 테스트를 한 번씩은 다 수행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SI 프로젝트를 했던 무슨 프로젝트를 했든지 간에 웹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걸 테스트하는 걸 못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와서 부하 테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주로 HP사의 로드런너를 갖고 와서 그런 걸 수행을 하기도 하는데 직접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오픈 전에 과연 이게 성능을 충분히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고, 또한 부하에 의해서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리 파악해가지고 미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 산정을 위해서, 그리고 향후에 이제 개발 서비스 운영 시에 판단되는 수치를 어느 정도 수립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10,000명인데 이 정도니까 20,000명이 되면 우리가 서버를 몇 대 정도 더 늘려줄 수 있겠구나. 그럼 예산을 지금 미리 잡아놓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플래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향상과 개발팀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부하 테스트를 합니다. 부하 테스트를 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개발자들 다 죽어봐, 이러면서 누르는 거죠. 내가 다 죽여주겠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앞서 유경섭 수석처럼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테스트가 들어와봐. 버텨주겠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단위 테스트를 많이 하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부하 테스트의 계획, 예시, 목표 설정하는 부분인 거죠. 부하 테스트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 이제 안재우 수석한테 허락을 구하고 그 양반의 시나리오를 약간 빌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죠. 서비스 오픈은 5분 이내에 20만 명의 사용자가 유입 예상된다. 이게 하나의 목표예요. 그리고 웹 서비스의 최소 응답 시간은 2초 이내를 보장해야 된다. 이게 요건이에요, 요건. 그리고 개별 서비스에는 장애가 있더라도 플랫폼은 장애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고가용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요건, 큰 요건 4개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우리의 부하 테스트는 이 요건을 맞춰야 됩니다. 라고 왔어요. 자, 그럼 이걸 이제 풀이해보는 거죠. 실제로. 서비스 오픈은 20만 명, 오픈 이내에 20만 명의 사용자가 유입된다. 그러면 5분 곱하기 60초니까 300초 이내에 300초 동안에 20만 명이 들어오니까 평균 666 정도의 트랜지션 퍼 세컨드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하 테스트 돌려봤는데 20만 명으로 줬을 때 666, 670 정도의 TPS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상하는 목표치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장비를 구성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고. 웹페이지 최소 응답 시간이 2초 이내를 보장해야 된다. 2초. 자, 2초. 2초인데 언제부터 2초냐면 사용자가 버튼을 딸깍 누른 다음부터 2초겠죠. 그래요. 그래서 사용자의 체감 응답, 웹서버 자체 소리 속도랑 스태틱 정적 컨텐츠 속도, API 호출하고 응답원 이런 속도를 다 포함해서 퉁쳐서 빼고 계산해 봤을 때 2초라고 한다면 약 0.5초 내에는 API는 응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 또 자기네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2초 정도를 얘기한다 그러면 API는 5초 정도에 끊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또 세분화해서 갈 수도 있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응답 주는 거 0.5초 이내, 전체 API에서는 0.8초 이내에 끌어줘야 되고, 그래서 뭐 나중에 0몇 초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1초로 합시다, 1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API 1초 정도는 와야지 사용자가 눌렀을 때 다운로드 시간 다 포함해서 2초 이내는 끊어주겠죠. 그리고 원래 2초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좀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죠. 갈수록 세상은 빨라지고 여러분들의 인내력이 얼만큼 없어지고 있는지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페이스북 새로 고침 딱 했는데 2초 만에 안 뜨면은 여러분들
SK 폰은 욕 안 하시잖아요. 그죠? 통신사를 욕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속도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맞춘 속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서비스 장애는 있더라도 플랫폼에 장애 없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타임아웃 여러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또 이제 페일오버 상황 시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확인해보고 성능 수치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시스템 확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하면은 우리가 확장성에도 대비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 한 군데 서버에 다 몰아넣는 게 낫다, 아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버, 앱 서버 분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면서 비교 테스트를 좀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수의 장비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10대이고 앱 서버가 10대일 때가 난지, 웹 서버는 5대 두고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15대일 둘 때가 난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 테스트를 위한 도구는 HP 로드런너가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이미지를 제일 크게 해놨어요. 뭐 그 외에도 저는 솔직히 써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제이미터나 뭐 그린더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 로드 테스트가 모두를 가려버리죠. 왜?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자료에는 뒤에 이미지가 안 보이고 이렇게만 보이는 거죠. 최종 이미지니까.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로드 테스트를 이용해서 부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왜 비주얼 스튜디오 로드 테스트가 경쟁력이 있고 좋은 거냐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제일 밑에 놨어요. 처음부터 나오면 너무 영업적이잖아. 제일 밑에 놓은 거죠. 뭐라고 써있냐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상대적이라기보다는 저것도 약간 겸손한 표현. 하여튼 무지하게 저렴합니다. 상대적으로. 타회사 제품은 500 버추얼 유저당 55,000불이라고 써 있어요. 저게 2008년 기준인가 아마 2009년 기준인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얼마인지 몰라서 제가 H모사 전화해서 저 살라 그러는데 500 버추얼 유저 얼마야 물어봤는데 알려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기준 그냥 그걸 옮겨놓은 건데, 비주얼 스튜디오 얼티메이트는 무제한입니다. 100만 명을 버추얼 유저를 쓰던 10만 명을 버추얼 유저는 무제한이에요.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도 예전 버전 2010 버전에서는 좀 했었어요. 500명당 얼마 5,000불인가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 무제한으로 프리로 공짜예요. 한 카피만 있어도. 근데 HP는 좀 세죠. 좀 많이 세죠. 다만 제약은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는 HTTP만 돼요. 웹만 됩니다. 근데 이제 로드런너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죠. 그 외에도 이제 IDE가 친숙하고 별도의 언어나 스크립트를 배울 필요도 없고 다양한 테스트 이용을 다 지원을 해요. 앞서 만들었던 단위 테스트, 좀 전에 봤던 코드 디와이 테스트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넷 코드로 만들 수 있는 테스트는 다 가능하고 필요한 기능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 사용하기도 완전 쉽다라는 거죠. 완전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성능 테스트를 먼저 하나 만들고 그 성능 테스트를 조합을 해서 부하 테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부하 테스트를 이렇게 조합을 할 수가 있고요. 부하 테스트를 수행하면 이렇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막 보여줍니다. 막 보여주는데 하나도 친숙하지 않죠. 뭘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죠. 좀만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는데, 이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스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스샷 모음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웬만하면 다 스샷을 찍어 놓는데 데모를 하기 어려울 때 이미 이제 보시기라도 하라고 만들어 놓습니다. 실제로 부하 테스트 만들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몇 명으로 몇 분 동안 단계적으로 증가할 건지 한 번에 한 빡 부하 줄 건지 지정하고 어떤 테스트들을 갖다가 사용할 건지,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성능 테스트를 만들어 여러 가지 테스트를 조합을 해서 부하 테스트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빈도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빈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만 왔다가 브라우저 닫고 나가는 사람들이 90%야. 그러니까 우리 메인 페이지만 부하를 주면 돼. 로그인하는 게 한 3% 로그인은 해. 뭐 이런 거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똑같이 맞춰서 이제 부하를 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다가. 이렇게 주시고, 네트워크 형식들도 여러 가지로. 우리는 뭐 과테말라에서 들어와, 잠비아에서 들어와, 뭐 그런 이제 케이블 같은 것도 좀 모뎀도 막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 목록도 브라우저 종류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시고, 부하를 실제로 수집할 성능 카운터들을 지정한 다음에 부하를 돌리게 되면 부하가 이렇게 그 현재 지정된 내용이 나오고요. 부하가 돌아가고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부하를 줬던 페이지 URL들은 뭐뭐뭐인데 걔네들은 평균 로드 타임이 얼마였고 그 TPS나 RPS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다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고요. 더 좋은 건 이렇게 그 구간별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친숙한 아이콘이 하나 있죠. 엑셀. 꾹꾹 눌러보고 싶죠.
엑셀. 꼭 눌러보고 싶은 엑셀 누르시면 이렇게 엑셀로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 밑에 탭들이 쫙 만들어져요. 탭이 한 15개 정도 만들어졌는데요. 얘는. 그러니까 뭐 평균 페이지 타임, 페이지당 뭐 타임, 무슨 타임에서 쭉쭉쭉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피벗이 되죠. 빼고 더해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우리의 어떤 페이지는 이 정도 부하를 줬더니 TPS 얼마 나오고 얘는 로드 타임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이거는 평균 로드 타임이 뭐 10만 명 유저였을 때 2초 나왔는데 20만 명 주니까 이게 5초가 나오더라. 이거 3초 정도까지는 떨어뜨려 줘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개발팀에서 짜증을 내겠죠. 짜증을 내지만 이제 어떤 이제 수치 기준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튜닝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부하 테스트 하는 걸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부하 테스트는 제 로컬에서 하겠습니다. 로컬에서. 자, 저는 제가 이게 부하 테스트를 원래 제대로 하려면 장비가 좋아야 돼요. 장비가. 근데 저는 이제 꼴랑이 노트북 한 대예요. 꼴랑 노트북 한 대고 노트북 한 대에서 제가 제 사이트에 있는 여기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에다 부하를 주게 되면 여기다 감자를 올려놔도 돼요. 막 열린다라는 거죠. 뜨거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트를 제가 하나 에즈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태어 VM 태어 VM 클라우드 app.net/ 데모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애저 웹사이트로 올려놓은 거랑 이렇게 몇 시간 사용 안 하면 또 죽어 있어요. 다시 살아날 거예요. 부활하는 동안 저는 그 사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웹 성능 테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로드 테스트를 만들었는데 만드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웹 성능 테스트라는 걸 만듭니다. 웹 성능 테스트는 일단 뜨는 건 좀 닫을게요. 웹 성능 테스트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성능을 테스트해 보고자 하는 웹에 대해서 쭉 순서대로 혹 필요한 대로 URL 액세스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쭉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테오 사이트를 해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 사이트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현재 이름을 제가 그럼 뭐로 해볼까? 테오 사이트로 해볼까요? 테오 사이트 쓸데없는 스크립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데모라고 할게요. 데모하고 방금 그 사이트로 갈게요. 여기다가 직접 요청 추가 이런 식으로 해서 URL을 갖다 넣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요 URL 넣는 대로 그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전에 얘가 아까 우리 사이트는 태어 VM 어쩌고저쩌고 클라우드 app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걸 넣을게요. 카피를 안 해놨네요. 이 사이트 헬로 웹이라고 돼 있죠. 누가 봐도 급조한 사이트. 기본 사이트죠. 응답하지 않아요. 그거 잠깐 카피했다고 삐졌어. 관심 종자라 자기한테 관심이 사라지면 막 응답하지 않고 이래요. 카피도 안 됐어. 또 응답하지 않겠는데? 컨트롤 C 개발자들의 친구 컨트롤 C 컨트롤 V. 그렇지.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헤더를 추가한다거나 뭐 조건을 삽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뭐 요청을 하나 더 추가하고 여기도 데모 이렇게 추가하고 그러면 요거 수행된 다음에 요거 수행할 때 어떤 조건이 맞으면 되라. 그럼 여기다가 조건 추가, 조건 삽입하게 되면은 어떤 조건 넣을래?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쿠키가 이런 쿠키가 존재하면은 해. 라든가 뭐 숫자를 비교해서 해. 라든가 이런 것들 막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조건들도 넣을 수 있고 루프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한 다음에 얘는 루프 삽입. 그래서 가상 루프에서 반복 횟수를 5회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지금 5회 반복합니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조합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직접 개발자들이 이렇게 깔끔한 거 좋아하죠. 깔끔한 거 좋아해요. 근데 깔끔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귀찮아 죽겠잖아 하시는 분들은 다 필요 없고 녹화 버튼 있죠. 얘도 녹화가 돼요. 녹화 버튼 누르면 브라우저가 뜨면서 왼쪽에 레코더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은 녹화가 돼요. 근데 녹화하면 이제 안 좋은 점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하게 되면 안 좋은 점이 여러분들이 뭐 피들러를 띄워놨다거나 지금 저는 페이스북도 다 달았는데 페이스북 있잖아요. 그럼 얘가 막 모르게 막 요청 보내잖아요. 목록이 여기 다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태우 사이트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태우 사이트에서 뭐 구글 뭐 저기 뭐 갔다 오고 지금 비동기로 막 다이어리 갖고 오고 이러는 것도 여기 목록에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만들어지고 나는 지금 당장 여기서 게스트북 가서 이거 하나 읽어보고 저는 중지 했는데 지금 만들어지는 거 보면 독점 매개로선 닫고요. 깔끔하네요. 그런 대로.
이 정도면 깔끔하네요. 근데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다이어리에다가 뭐 요청한 적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요청이 진행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좀 지울 필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웹테스트 1인데 얘가 아까 그 제 데모 사이트에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어바웃 들어갔다가 컨택 들어갔다가 한 게 딱 끝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번 수행을 시켜볼게요. 그럼 얘 성능 테스트를 실행을 해요. 실제로 성능 테스트를 실행을 하고 뚝 다 성공했습니다. 다 그림이 뜬 걸 볼 수 있죠. 그 실행 타임이 나와요. 요청 시간이 얼마 됐고 요청 바이트 총 시간 얼마 걸린지가 나와요. 그리고 각각 이 단계마다 웹브라우저가 어떻게 웹브라우저에서는 어떻게 보여지고 요청 보낸 건 뭐고 응답 온 건 뭐고 자세히를 보게 되면 이때 응답 URL은 뭐였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응답 목표, 시간 목표에 합당했다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다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 테스트를 수행해 보면서 웹사이트가 올바른 성능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성능 테스트인데 부하 테스트는 이걸 가지고 조합해서 부하 테스트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부하 테스트를. 자, 일단 이런 테스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 우리 이제 개발자니까 감딱 잡는 거 있죠. 저거 분명히 내부적으로 소스가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 하실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얘 테스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코드 생성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 지금 얘가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면 여기다 코드에서 내가 뭔가 작업을 하고 싶다 꽂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거 옆에 지금 이렇게 CS 파일 하나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내가 커스터마이징 하는 코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혹은 나는 데이터 소스에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데이터베이스에 레코드 수만큼 돌고 싶어. 그럼 여기 보면 마우스만 올려봐도 할 수 있죠. 데이터 소스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해주면 그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시킬 수 있어요. 지금 이걸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된다라는 것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쓸데없는 건 라이브 귀신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워버리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두 개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까 그 데모 사이트 들어가서 어바웃 페이지랑 컨택 페이지 보는 거. 하나는 레지스터 페이지랑 로긴 페이지만 보는 거. 아주 심플해요. 페이지만 클릭만 꼴꼭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우리가 부하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자, 부하 테스트 만드는 것도 보여드려야죠. 아까 이미지에서 보여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부하 테스트. 자, 어떻게 부하를 줄 겁니까? 다음. 이름은 그냥 뭐 이렇게 가고요. 부하는 25명, 기본적으로 25명이에요. 오케이, 25명 그냥 할게요. 네, 테스트 기반으로 하고, 테스트 어떤 거 추가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여기 있던 테스트가 이렇게 나와요. 이 중에서 사용하려는 것만 갖다 놓으면 돼요. 다 사용할 거면 다 사용해도 돼요. 네. 그럼 이 테스트 기반으로 사용자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확인하고, 다음 가서, 분포는 반반으로 갈게요. 그리고 가서, 렌 구간은 렌 3G까지만 뭐 해보죠. 그리고 익스플로러 막 추가해 볼게요. 추가가 아니었잖아.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뭐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 있어요. 올리고, 다음. 가면, 로컬 컴퓨터, 제가 로컬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요. 만약에 네트워크로 여러분들이 그 부하 컨트롤러랑 부하 에이전트를 따로 물리적으로 준다 그러면 걔네들은 여기 목록에 올라오게 돼요. 등록하게 되면. 그럼 이제 그것들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해주면 되고요. 로컬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시간, 부하 시간 얼마나 줄 건지 지정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테스트 조합, 브라우저 조합, 뭐 네트워크 조합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조합 편집하면은 다시 떠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쭉 다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저는 그 부하를 몇 명을 해놨냐면 노트북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5개를 해놨습니다. 꼴랑 5명이서 부하를 줄 거예요. 애저에 있는 그 아까 웹사이트다. 얘가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부하 테스트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하가 테스트가 시작이 되면서 화면이 바뀌어요. 그리고 1분 동안만 실행할 거예요. 샘플로 1분만. 10분 동안 틀어놓고 제가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분만 걸어놓고요. 1분 동안. 실제로 하실 때는 최소가 10분이에요. 최소가. 1분 해가지고는 아무런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 10분, 30분 정도는 해줘야지 그나마 좀 이제 평균적인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시간 잘 가고 있어요. 끝났네요. 테스트 끝났습니다. 테스트 보시면은 되게 많은 지표들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테스트에서 실행된 페이지 URL, 컨트롤 탭. 어디 갔지? 로드 테스트. 여기 있네요. 네. 다시 이쪽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얘네들이 그 테스트 안에서 호출된 URL들이에요. URL들이 각각
0.3초, 0.1초 이 정도의 응답 속도로 수행됐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응답 속도가 훌륭하죠. 자, 이쪽 보시면은 RPS가 초당 요청수가 54개예요. 제가 지금 5명으로 부활을 줬는데 초당 54개의 요청을, 그러니까 퉁쳐서 50개 요청을. 그 얘기는 뭐죠? 한 사람이 초에 10번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퍼포먼스가 난다는 거죠. 0.1초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죠?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 밑에 쪽 보면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실패한 게 총 테스트가 151번인데 실패한 테스트 48번 실패를 했어요. 즉 31% 정도가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성공한 애들은 되게 응답이 빨랐는데 실패한 것들도 있었어요. 왜 실패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밑에 내려가 보면은 다양한 오류가 있어요. 이런 오류가 있다는 거죠. 이 오류가 왜 났냐면 얘가 5명도 제대로 못 보내고 있어요. 이 노트북이. 위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누가 봐도 문제가 없어 보이죠. 0.1초에 끊고 있잖아요. 얘가 죽어나가고 있어요. 얘가 죽어나가요. 얘가 에이전트가, 그래서 에이전트가 좋아야 됩니다.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부하를 받는 사람한테 부하를 제대로 잘 주기 위해서는 부하를 때리는 사람이 세야 되겠죠. 세야 돼요. 지금 이제부터 그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제가 20분까지죠. 일반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부하, 비주얼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모든 부하 테스트의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테스트 컨트롤러가 있고 테스트 에이전트가 있어요. 테스트 컨트롤러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테스트 에이전트를 보고 야 부하 줘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럼 실제 부하는 누가 쏘냐면 에이전트들이 쏴요. 에이전트들이 누구한테? 부하 대상 서버한테. 서버가 저기 있으면 에이전트가 서버로 쏩니다. 에이전트는 각각 버추얼 유저 몇 명 정도의 인원으로 쏴요. 그 인원은 정하기 나름인 거죠. 정하는 한도는 뭐죠? 그 머신이 버틸 수 있는 정도의 한계가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알죠? 부하를 줘서 100명 줬는데 CPU 100 쳤다. 그럼 100명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50명 줬는데 여전히 CPU를 100을 친다. 그럼 50명도 못 버티는 얘는 하드웨어예요. 제 거는 5명 줬는데 CPU 100 쳤을 거예요. 그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250명에서 500명 정도로 버틸 수 있는 에이전트 하드웨어를 구성을 하고 그 정도로 세트를 맞춰줍니다. 그 정도로 맞춰주게 돼요. 그래서 잠시 뒤에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런 구조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이런 식인 거예요. 테스트 컨트롤러가 있고 테스트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그 테스트 저장소로 SQL 서버가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인 거죠. 왼쪽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지금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테스트 세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능 테스트를 하고 분포는 어떻게 하고 몇 번 부하를 주고 이런 구성을 다 마치는 거죠. 다 한 다음에 부하 테스트를 실행을 하게 될 때 지금 저는 로컬에서 다 했죠. 이게 지금 제 노트북이라고 한다면 제가 로컬 컨트롤러, 로컬 에이전트를 가지고 부하를 쐈어요. 대상 서버에다가. 저 이거 한 대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5명도 버벅버벅거린 거고요. 실제로 구성을 하려면 테스트 컨트롤러를 로컬 컨트롤러 없애버리고 로컬 에이전트 없애버리고 테스트 컨트롤러를 별도의 머신에 둬야 돼요. 그 테스트 에이전트도 별도의 머신에 두고 데이터 저장할 수 있는 SQL 서버는 따로 두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거의 다 가상화 시대죠. 가상화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할당한 다음에 쏘는 거예요. 부하를. 쫙.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사양을 이 정도로 명시를 해주고 있어요. 500명 이하의 가상 사용자면 CPU 2.6, 하드는 10기가, 메모리 2기가. 근데 아시죠? MSD에 나와 있는 모든 수치는 이게 권장 사용이라고 써 있는 게 최소 사용이라는 거. 우린 알잖아. 그죠? 누가 우리한테 노트북 뭐 쓰세요 했을 때 그 사람이 얘기해주고 어떤 거 정도 쓰면 좋을 거예요. 전 개발자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알려주는 거는 이 정도면 될 거예요. 하는 게 최소 사양이에요. 그대로 사면 배신 맞은 느낌이죠. 배신 맞은 느낌이에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손님? 이런 얘기 듣죠. 맞을래요? 이런 거. 그래서 500명 이하, 1000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에이전트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500명 정도까지는 2.6 가지고 막는 거고요. 2.6에 2기가 갖고 막는 거예요. 막을 수 있어. 근데 테스트 컨트롤러는 에이전트랑 포함해서 30대면 테스트 컨트롤러 하나. 60대가 된다? 그럼 테스트 컨트롤러 2개. 이런 식으로. 그럼 테스트 컨트롤러 사양은 어느 정도다? 저 정도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 사양이라는 거예요. 좀 더 쓰셔야 돼. 좀 더 쓰시는 게 좋아요. 누가 봐도 메모리 2기가는 좀 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구하기도 힘들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하 테스트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아름답죠? 끝난 것 같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UI 테스트랑 부하 테스트 들으셨던 분 중에서 주무셨던 분들은 이제 깨시면 돼요. 이제 잠깐 짠 재밌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부하 테스트, 지금 앞서 얘기 들어본 것처럼 부하 테스트를 수행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부하 테스트를 올바로 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부하를 주고 제대로 수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부하 줄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대충 쏘게 되면 수집된 데이터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 에이전트가 CPU 100초 가지고 제대로 부하를 못 준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우리 서버가 동작 10만 명을 버텨요. 버티겠지. 에이전트 여기서 하나에서 10만 명을 쏴댔으면은 서버로 부하가 안 갔어요. 못 갔어. 얘만 죽어난 거지 얘만. 그 데이터를 받아보고 동작 10만 명 버텨. 좋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올바르게 부하를 줄 수 있고 올바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하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써 있는 요소들은 그냥 읽기만 하셔도 아시잖아요. 인프라, 첫 번째이자 가장 큰 문제죠. 인프라 예산 책정, 구입, 품위, 안 나요. 개발 서버 하나 프로젝트 시작할 때 부탁하면은 오픈할 때 오잖아요, 개발 서버가. 그러신 적 없으세요? 좋은 데 근무하시는구나. 아니면 개발 서버를 써보신 적이 없는 거거나.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반복적인 작업들이 좀 있습니다. 반복적인 작업들도 있고, 또 환경 구성 비용 많이 들고, 프로비저닝도 해야 되고, 확장성 하기도 쉽지 않고, 유지 보수도 힘들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나온 게 이제 클라우드 부하 테스트라는 겁니다. 클라우드 부하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이 피곤한 부분들을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부하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부하 테스트를 이용하게 되면 자체 인프라를 준비하거나 유지 보수할 필요도 없고, 언제든지 클라우드에서 에이전트나 좀 더 필요해? 더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쓴 만큼만 돈을 내면 돼요. 그죠? 그리고 밑에서 우리가 원프레미스에서 부하 테스트 하려고 만들어 놨던 비주얼 스튜디오로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확장하기도 쉽고요. 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번에 4월 달에 빌드를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식적으로 서비스 오픈을 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로드 테스트입니다. 얘를 이용하게 되면 인프라 없이도 부하 테스트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 인원만큼 부하 테스트를 사용자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창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아까 앞서 부하 테스트에서 이 설정창에 이게 나오거든요. 나올 때 예전에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두 번째 옵션이 있어요. 요거를 주고 나면 얘가 클라우드에서 부하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돼요. 어느 정도로, 그리고 이제 결과는 똑같이 얻을 수가 있어요. 로컬에서 부하 테스트 한 것처럼 이 데이터는 똑같이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간단하냐면 딱 두 개의 설정으로 끝납니다. 앞서 제가 했던 로컬에서 부하 테스트 하신 거 보셨죠? 그거랑 똑같은 부하 테스트를 딱 두 개의 설정, 방금 봤던 쓰겠다고, 나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서 할 거예요 라고 옵션 하나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저거 누를 때 이제 로긴 창 떠요. 뜨거운 메일, HOT 메일로 로긴하라고, 윈도우즈 라이브 아이디로 로긴하라고 나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계정이 없으시면 만드시면 돼요. 공짜예요. 공짜입니다. 공짜. 그래서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매달마다 15,000명 버추얼 유저 분을 줘요. 저도 지금 그걸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거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하 테스트 할 때 사용자 설정하는 거 있죠. 아까 저 5명 줬었잖아요. 저기다가 원하는 인원을 지정하시기만 하면 돼요. 나 100만 명 줘볼래. 애저를 죽여버리겠어. 100만 명 주시면 돼. 그럼 돈 나가겠지 뭐. 같이 죽는 거지 뭐.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실제 덤프가 이렇습니다.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1000명을 줬어요. 1000명을 주게 되면, 실제 우리 로컬에서 부하 테스트를 진행할 때는 얘가 에이전트니까 갑자기 이제 현재 아까 그 모니터링 화면 딱 뜨면서 막 진행이 나오잖아요. 얘는 VSO를 지정하겠다고 지정해놓고 부하 테스트를 똑같이 실행하게 되면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면서 뭐가 나오냐면, 저 영어로 써있는 말이 중요한데 잘 안 보이시잖아요. 아까 유경상 수석은 제가 뒤에 가서 크게 하라고 해도 그것만 크게 하고 뒤에 건 또 작은데 신경 안 썼는데, 저는 세심한 사람입니다. 이게 크게 보여드려요. 이렇게. 미리 막 준비를 다 해왔어. 대단한 배려심이야. 근데 뭐 그래도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러면 또 이렇게. 이게 뭐냐면 제가 1000명을 지정하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그러니까 애저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 있는 클라우드 부하 테스트는 250명 단위로 원 코어 에이전트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만약에 1000명을 준비하게 되면 250명이니까 4개의 코어 에이전트죠. 근데 2코어짜리 에이전트 하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에이전트 1000명이면 2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안 되니까 한 대에 500명씩.
투코어로. 이렇게 지가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 버추얼 유저 1000명 지정했잖아. 에이전트 4개 코어 올릴 거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요. 준비를 다 끝나면 얘가 갑자기 그 예쁜 화면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막 보여줘요. 그 진행이 다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퍼포먼스도 볼 수 있고 처리량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다 보고 나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보고서 보기가 나와요. 요거를 누르면 아까 비주얼 스튜디오 봤던 거랑 똑같이 요런 게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는 엑셀 버튼 눌러서 엑셀 다운로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좀 전에 그 부하 테스트를 그대로 이용을 할 거예요. 아까 그거. 근데 얘를 이제는 과감하게 내가 죽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게 많이 주면요. 프로비저닝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할 게 없어. 또 책 나눠주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좀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저 1000명을 줘볼게요. 1000명. 1000명이면 꽤 큰 거죠. 1000명이면 꽤 큰 거예요. 1000명이면 RPS가 한 5천 RPS에서 10,000 RPS 사이에는 나올 것 같은 안 나오면 말고 뭐.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 세팅 설정에서 여기서 요거 선택해 주면 돼요. 요 밑에 거.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을 사용하여 테스트 실행. 요것만 선택해 주면 돼요. 요것만. 끝이야. 적용, 닫기. 자, 그리고 아주 과감하게 이제 부하 테스트 실행을 누르면은 끝나요.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바로 뭐가 되냐면 클라우드로 연결이 되면서 프로비저닝을 시작을 해요. 평균 한 3, 4분 걸리던데 3, 4분 뒤면 끝나야 되는데 내가 그쵸? 뭐 그래도 기다려야죠. 뭐 같이 기다려요. 다음 무슨 메시지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막 기대가 되죠. 두구두구. 그래서 이걸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했던 거를 여기 부하 테스트라는 메뉴가 있고요. 로드 테스트 매니저를 가게 되면 기존에 제가 부하 테스트 실행했던 것들이 나와요. 현재 큐 대기 중인 게 현재 진행 중인 거고요. 제가 예전에 앞서 테스트하려고 했던 것들이 좀 있죠. 이쪽 보시면은 여기 완료된 것 중에 얘는 사용자 1000명으로 얘는 1200명, 얘는 5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좀 보겠다는 거죠. 1000명 정도 했던 거 이걸로 볼게요. 이걸 열어서 좀 내용을 볼게요. 내용을 보게 되면 자, 퍼포먼스 보게 되면 평균 보게 되면 평균 응답 속도가 4초 나왔어요. 평균 응답 속도 4초. 별로 안 좋네요.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돼 있고 처리량 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초당 페이지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 RPS가 리퀘스트 퍼 세컨드가 583 평균이 583이에요. 583. 제가 1000명 정도로 583 퍼포먼스 많이 떨어지는 거죠. 많이 떨어졌어요. 이때 네트워크가 좀 안 좋았어요. 좀 이따 제가 500명으로 했을 때는 확 늘어나요. 그리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얘가 버틸 수 있는 수용 인원이 제가 1000명을 줬는데 1000명은 얘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RPS가 저거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RPS가 절반밖에 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기서 500명 준 거를 보게 되면 500명 부하를 준 걸 봤을 때 얘를 보게 되면 500명 부하를 준 거는 RPS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스로포 가게 되면은 RPS가 이쪽에 보면은 1074. 500명 줬더니 RPS가 1074. 그럼 초당 2개 요청을 수행했다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죠. 그래서 앞에 보면 퍼포먼스 쪽에서 보게 되면 평균 응답 타임이 0.89초. 충분히 리저너블한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500명 정도가 어느 정도 임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들어놓은 그 사이트의 그 서버의 사용 정도가 0.9초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응답 속도가. 그러니까 그 정도. 막 500명 이상 동접이 몰린다? 그러면 이제 좀 피곤해지는 거죠. 그럼 서버를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장님, 우리 사이트가 드디어 동접 1000명입니다. 서버 늘려라.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500명이 한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어플리케이션을 보게 되면, 원래는 이게 로컬에서 테스트하는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 수집을 할 때, 부하를 준 대상 시스템도 같이 엮여졌을 경우에는 부하를 준 대상 서버에 이 부하를 줬을 당시에 CPU 점유율이나 메모리, I/O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얘는 부하를 주는 대상 서버랑 부하를 주려고 하는 서버랑 부하 에이전트랑 서로 다 다른 영역에 있죠.
그러니까 부하 에이전트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이런 RPS나 이런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부하 서버에서는 그때 당시에 CPU나 메모리 점유율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얘를 CPU만 좀 높이면 되는지 아니면 메모리만 좀 높이면 되는지 이걸 또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은 대부분 그 서버에 가서, 서버가 되면 IDC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부하 주는 타이밍에, 그리고 프로덕션 서버에다가 하는 경우는 없죠. 스테이징 서버나 이런 데다가 테스트 서버에 두잖아요. 그 타이밍에 서버에 가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기간 동안에 뭐 성능 모니터를 보거나 성능 카운터 보면서 이때 부하가 들어왔을 때 CPU 점유율이 얼마니까 메모리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양쪽 리포트를 받아가지고 리포트 만들어서 이제 보고를 올리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서버에 가서 그걸 세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이번에 나온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은 기존에 있던 팀파운드 서버의 모든 기능이 다 있으면서 동시에 빌드 서비스, 로드 테스팅,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로드 테스팅, 그리고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디플로이먼트, 코드 에디팅,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 대해서 마무리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10월 달쯤에 있을 좀 큰 행사에서 이걸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기는 할 거예요. 로드 테스트랑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이 부분이 뭐냐면 일종의 APM입니다. APM.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거가 바로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는 것은 오늘 주제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안 알려줌. 여기 그림에 이미 있는데요. 인사이트라는 거는 감시자가 여러 애플리케이션들을 360도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도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현재 진단, 그리고 어떤 지연이 나거나 오류가 났을 경우에 통지, 그리고 다양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확장성을 대비한다거나 투자할 곳을 찾는 거, 이런 용도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이용을 하려면 지금 저는 이제 애저에다가 올려놨어요. 웹사이트를. 근데 여러분들 애저 웹사이트라는 게 있고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 애저 VM이 있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애저 웹사이트는 전용 서버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그때마다 차용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요. VM이 전용, 내가 터미널로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서버가 아니면은 솔직히 좀 힘들어요.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보기가. 왜냐면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 모니터링 에이전트라는 걸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를 하면은 걔네가 나랑 계정이 엮여 있으면 여기에 이 사이트에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부하를 막 줬잖아요. 그 사이트는 제가 조그마한 작은 사이즈 VM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모니터링 에이전트를 꼽아 놨어요.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이것도 여러분 VSO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사이트 들어가서 아까 계정 공짜로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들어가셔서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요. 거기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는 데를 가서 URL을 지정해 주면 돼요. 지정해 주면은 거기에 올라와요. 내가 대상으로 하는 URL이 올라와요. 거기 에이전트 서버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취합이 돼요. 그러면 지금 요 그림이 뭐냐면 그때 부하를 줬을 당시에 CPU 응답 속도, CPU,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하를 줄 때 에이전트 정보는 우리가 부하 테스트 쪽에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 당시에 서버의 상태를 알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통해서 서버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보면은 가용성은 100%고 지금 CPU, 네트워크 IO가 이렇게 되고 응답 속도가 이 정도 분포를 이루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CPU, 레이트, 프로세스 CPU가 거의 50% 가까이 육박했었고 부하를 준 잠깐 동안에 이런 것들 이제 보는 거죠. 50% 괜찮네. 이 정도 버틸 수 있어. 양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넘어갔는데 요거를 실제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딜레이는 뭐 인정해 주시겠지.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사이트. 저는 제 걸로 로그인하고 들어갔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아니고요. 저도 한메일 계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메인 페이지에 가시면 루트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쪽은 ALM 하는데 팀파운드 서버랑 똑같은 기능을 쓸 수가 있고요. 이쪽은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여기 보면 부하 테스트 한 달에 15,000명 공짜인데 15,000명 분 공짜예요. 15,000명 분 뭔지 알죠? 1분에 15,000명 부하주면 한 번에 쓰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설명 없이도 헷갈려. 전 직원과 고객도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500명으로 10분 부하주면 이거 15,000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산되시죠? 그렇게 천천한 눈으로 절 쳐다보시면 산수를 대신 해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 이상은 보아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준 게 3,500개를 썼어요. 3,500을. 좀 전에 벌써 제가 1,000 날렸잖아요. 또.
결과도 확인 안 하고 1000 돌렸잖아요. 좀 전에. 예? 그리고 제가 어제 1000 했었고 1200 했었고 100 했었고 아까 보셨죠 목록 약간 이거 다 쓴 게 이 정도예요. 근데 아직 많이나 넘게 남아 있어요. 행복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헬로우 앱이 아까 그 데모 사이트를 이름을 그냥 헬로우 앱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추가하고 싶으면 예, 어플리케이션 추가할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쪽 가서 어플리케이션에다 추가하시면 돼요. 추가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시보드에 와서 저는 대시보드를 꾸며놨는데 부하 줬을 때 좀 전에 막 부하를 줬으니까 그게 헬로우 앱이에요. 여기에 이 대시보드는 자기가 커스터마이즈 가능한데 지금 그때의 모습이죠. 요거 매트릭을 누르고 들어가 볼게요. 매트릭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 아까 부하를 줬을 때 상태예요. 여기가 그거죠. 지금 밑에는 기간, 위에는 좀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요 부분만 이렇게 따서 볼게요. 요 영역만. 뭐 그렇게 그려져요. 그 영역만을 따로 그려줘요. 그려줘요. 이렇게 그려주죠. 이게 그려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름답네요. 이런 정보를 볼 수가 있고 오웹 쪽에서 자꾸 바뀌네. 밑에 쪽 응답 속도를 보게 되면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누른 것들만 빼고 보여주고 응답 속도가 0.5 이런 거는 뭐 안 봐. 3초 이상 되는 경우도 이렇게 있었던 거죠. 2초 정도 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퍼포먼스 쪽 가서 보게 되면 서버의 다양한 퍼포먼스 정보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응답 타임부터 시작해서 로드, 디펜던시, CPU 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아직은 프리뷰라서 공짜인데 정식 버전 돼도 어느 정도 공짜로 쓸 수 있는데 이게 정보가 올라오면 조금 느려요. HTML5 베이스로 되어 있고 살짝 느린 구석이 있고 요게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렌더링이 조금 느려요. 이제 올라오네요. 이렇게 막 올라오죠. 이런 정보를 보면서 현재 그때 당시 CPU는 얼마였고 이런 것들을 기간별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날짜를 지정해서 볼 수도 있죠. 이전에 이틀 전, 뭐 하루 전 아니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커스텀 가면 며칠부터 며칠 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전 4시간 정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4시간 전까지 상태가 이러했다라는 내용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의 또 멋있는 중에 하나는 이것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베일러빌리티라는 게 있어요.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베일러빌리티. 저도 하나 걸어놨는데요. 어베일러빌리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사이트에 구글 어널리틱스 아세요? 구글 어널리틱스 쓰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 얘는 뭐냐면 제가 어베일러빌리티를 그러니까 가용성을 확인하고 싶은 거를 여기다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테오 사이트 모니터링이라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테오 사이트 모니터링을 보게 되면 이 파란 놈들 보이시죠? 제가 요 구간만을 따서 볼게요. 이렇게 구간 따서 보게 되면 그 구간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전체 구간으로 이 날짜별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면 그 전체 구간이 보여져요. 꽤 직관적이죠? 여기만 딱 보면은 에러가 난 데가 없네. 날짜를 좀 4시간 말고 며칠로 늘려볼게요. 한 3일 정도로 날짜를 늘려볼게요. 여기 에러 난 데가 있어요. 이쪽 거를 이렇게 좀 확대시킬게요. 여기. 이게 뭐냐면, 추가하는 걸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빠를 텐데. 어떤 URL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에이전트들이 요청을 쏘는 거예요. 요청을 다 쏴줘요. 어디 있냐면은, 가와쿠치, 싱가포르, 홍콩, 시드니, 쭈리, 파리, 더블린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서 쏴요. 제가 지정한 URL로. 매 10분 간격으로. 혹은 1시간 간격. 내가 지정한 시간 간격으로 여기 지정할 수 있죠. 5분이냐 10분이냐 이런 걸 지정할 수 있잖아요. 5분 아니면 10분. 이런 걸 쏴요. 그래서 여기다 걸은 테오 사이트는 테오 사이트에다가 매 10분마다 요청을 쏜 거예요. 얘는 US였고요. 얘는 파리, 얘는 상파울로였어요. 그럼 에러가 나니 빨간 애는 뭐야? 싱가포르에서 한번 에러가 났어요. 여기 들어오는 게 에러가 났어요. 이런 장애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어베일러빌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목록에 보면은 각각의 지역에서 들어올 때 평균 시간이 얼마나 됐고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이노그스틱, UCG 쪽을 가게 되면 여기가 구글 어널리틱스가 똑같습니다. 구글 어널리틱스에서 보는 거를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UCG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탑 페이지, 뭐 페이지 뷰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인바이러먼트 쪽으로 가게 되면은 사용자가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던 거에 대한 윈도우즈 7이 85% 들어오고 알 수 없는 OS로 이렇게 들어왔대요. 그 언어를 보게 되면은 주로 영어로 87% 들어오고, 모르는 거 들어오고, 밑에 보니까 한국어로 1명 들어왔어요. 한국어로 1명. 제가 들어갔었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구글 어널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똑같죠. 이런 환경 정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충성도 같은 것들도 똑같이 정보를 다 얻어볼 수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하면 되죠? 구글 어널티스가 자바스크립트 2줄 걸죠? 얘도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걸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을 쓰고 있으면 업데이트를 하셨으면은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웹을 만들 때 아예 이게 있어요. 이거 날이 길어지게 되는데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잖아요. 만들 때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런 게 뜹니다. 제가 웹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오른쪽에 보면은 Add Application Insight to Project라는 게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컴피그 정보를 프로젝트에 넣겠니 하는 거예요. 이거 체크하면은 들어가요. 네. 요거는 나중에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뭐냐면 부하 테스트를 해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어떤 RPS나 TPS 정보는 부하 테스트 에이전트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지만 서버 사이드 정보가 필요할 때 별도로 작업해야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가 있다라면은 그 정보도 이렇게 쉽게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부하 테스트를 하려면 VS 스튜디오 얼티메이트가 한 카피는 있어야 되고요. VSO 계정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하를 주려는 대상 응용 프로그램은 당연히 웹을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15,000 사용자 분인 매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들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은 저쪽에 가시면 아주 장황한 문서와 함께 다양한 핸즈온 랩들도 다 있고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뭐 나왔던 얘기 중에서 궁금한 게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테크데이즈 미니 페이스북 그룹에 오셔도 되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ALM 코리아로 검색하셔서 여기 오시면 여기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잠깐 받고요. 자, 그러면 뭐 다른 거 없으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